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호르몬과 아로마 세라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인간의 성장, 그리고 대사작용에 관여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호르몬이 네 가지가 있어요. 부신피질 호르몬,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 그리고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요, 조직이 성장하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죠. 세포가 분열하고 재생하는 걸 촉진하고 조절함으로써 조직이 성장하도록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성장시키는 게 무엇이죠? 우리의 키예요.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따라서 특히나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성장 호르몬이 얼마나 잘 분비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키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요, 우리 아이의 키가 최소한 나보다는 컸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 이상은 되었으면 좋겠어. 해서 아이를 데리고 성장 클리닉에 찾아가죠. 거기에서, 쓰는 게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는 주사 같은 것들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우리는 성장 호르몬이라는 이 용어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성장판이 닫힌 다음에 키가 다 큰 다음에는 성장 호르몬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지는 걸까요? 사실 이 성장 호르몬은요, 노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성장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줄어들죠, 분비가. 성장 호르몬요, 성장판이 닫힌 다음에 아예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장판이 닫히고 키가 다 큰 다음에도 여전히 성장 호르몬은 몸에서 분비가 돼요. 대신에 나이가 들면서 분비되는 양이 점차 줄어드는 거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거는 세포의 분열과 재생의 속도도 느려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세포가 분열하고 재생하는 게 점점점 느려져요. 그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그게 바로 늙는다는 것, 노화가 일어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걸로 예를 든다면 피부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 다쳤어요. 손을 베었어요. 아니면 넘어져서 긁혔어요. 찰과상을 입어서 피가 나고 피부가 찢겨졌어요. 그럴 때 이 피부가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돋고 딱지가 않고 그 딱지가 떨어지면 거기 말끔하게 다시 원래와 가까운 상태로 복구가 되잖아요. 그게 다 그 부분에 세포가 분열하고 재생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게 피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곳곳에 모든 조직과 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구가 점점 더 늦어지다가 나중에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잘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손상된 채로 남아있게 되는 그 부분들에 피부로 보면 주름이 생기게 되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요렇게 세포가 죽은 자리에 그대로 흔적을 남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갑상샘 호르몬이에요. 갑상샘 호르몬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세포가 영양소를 흡수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린 아이가 아주 맛있어 보이는 수박을 한 입 한 입 먹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다양한 영양소들이요. 세포가 이용하지 못하고 바로 소화가 되어서 어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가버리게 되면은 참 허무하겠죠. 네. 그렇게 허무하게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그냥 쑥 빠져나가지 않게 세포가 거기에 있는 영양소들을 놓치지 않고 다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갑상샘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갑상샘 호르몬의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높아졌을 때 갑상샘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먹는 족족이 세포가 그걸 다 영양소로 너무 빨리 써버리니까 계속해서 배가 고프죠. 그래서
그래서 걔 끊임없이 음식을 계속 먹어요. 그런데도 세포는 먹는 속도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쓰는 재료로 영양소를 다 써버려요. 다 소진을 해버려요. 그래서 와, 저렇게 많이 먹는데 어떻게 살이 계속 빠지지?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갑상샘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입맛이 없어지죠. 세포에서 영양소가 들어와도 그걸 잘 이용하지 못하게 돼요. 그럼 이용하지 못한 영양소는 대변이나 소변으로도 나가지만 또 많은 부분 우리 몸속에 쌓이게 되죠. 언젠가 필요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 몸의 곳곳에 있는 곳간에 그 영양소 성분들을 쌓아놓게 돼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에는 입맛이 없어서 먹는 것도 별로 없는데 억울하게 살은 계속 찌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네, 그게 바로 갑상샘 호르몬이 하는 요런 역할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일인 거죠. 그 다음에 부갑상샘 호르몬이에요. 부갑상샘 호르몬은 뒤에서 해부 구조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자세히 보겠지만 갑상샘 호르몬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갑상샘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칼슘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칼슘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작용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뼈 건강이랑 관련이 있죠.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 게 바로 부갑상샘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마지막 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부신피질 호르몬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당질 콜티코이드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 당질 콜티코이드가 하는 역할이요. 보면은 갑상샘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랑 비슷해요. 세포가 에너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당질 콜티코이드거든요. 그런데 도와주는 결이 살짝 달라요. 갑상샘 호르몬은 에너지를 균형 있게 만들어내도록 도와주는 거라면 당질 콜티코이드는 지금 당장 최대치로 에너지를 만들어내, 이렇게 조절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에 대해서도 이 호르몬 하나하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볼 건 당질 콜티코이드예요. 당질 콜티코이드가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우리 이 호르몬과 아로마 세라피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몸에 존재하는 내분비 샘에 대해서 쭉 훑어봤거든요. 그 중에 부신이 여기 있어요. 찾아봤던 그 그림을 여기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부신 찾으셨나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부신이에요. 지금 제가 부신 하나에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사람의 몸에는 부신이 2개, 한 쌍으로 존재하죠. 콩팥, 오른쪽, 왼쪽 콩팥 위에 꽃가를 씌워놓은 것처럼 이렇게 한 쌍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 여성의 해부 구조와 남성의 해부 구조 2개를 나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몸이든 남성의 몸이든 부신은 공통적으로 콩팥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부신을 더 확대해서 단면으로 자른 모습이죠. 그래서 요 중에서도요, 이 부신은 요 알맹이, 속 알맹이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랑 이 겉에 껍데기, 껍질 부분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다르거든요. 바로 이 부신 피질이라고도 하고 부신 겉질이라고도 해요. 영어로는 아드레날 콜텍스인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당질 콜티코이드가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중요한 호르몬으로 알도스테론 성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성호르몬, 부진 겉질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이 안드로젠인데요. 이 안드로젠에 대해서는 이 아로마 세라피아 호르몬과 아로마 세라피 첫 번째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알도스테론에 대해서는
심혈관계, 혈액순환을 다루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네, 당질 콜티코이드, 글루코콜티코이드입니다. 이 그림도 이 호르몬 첫 번째 클래스에서 다루었던 그림이에요. 지금 당질 콜티코이드는요, 그 시작이 콜레스테롤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콜레스테롤을 기본 재료로, 주 재료로 해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여기에서 콜티졸이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지금 찾으셨나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콜티졸이. 콜레스테롤이 분해 과정을 거쳐서 제일 먼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의 몸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이 되고요. 이게 또 다른 과정을 거치면서 콜티졸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부신 겉지, 부신 껍데기에서요.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제 클래스에서 배우게 될 알도스테론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당질 콜티코이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것이고요. 부신에서 가장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이 당질 콜티코이드가요, 콜티졸이에요. 그래서 여기 콜티졸의 그림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콜티졸이랑 당질 콜티코이드는 서로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질 콜티코이드 안에 콜티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콜티졸은 우리에게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잘 알려진 호르몬이기도 해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에서 콜티졸 분비가 점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우리 몸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그런 반응들이 있죠.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혈압이 오르면서 얼굴이 화끈화끈해지고 이런 작용들을 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콜티졸 호르몬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면은 왠지 안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든 호르몬이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적당히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몸에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 이 균형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골칫거리가 되는 게 이 호르몬인 거예요. 그래서 콜티졸도 생명 유지에 아주 필수적인 빼먹을 수 없는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그 분비가 너무 과도해지거나 분비가 부족해질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작용 중에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혈당에 대한 보호 효과, 이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혈당이 떨어질 때 얼른 혈당을 다시 만들어 높일 수 있도록 포도당을 우리 몸의 곳곳에 곳간에서 꺼내가지고 혈관 속으로 방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당질 콜티코이드, 그 중에서도 콜티졸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은 세포에서 필요한 포도당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세포는 사실 그 포도당을 공급받아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공장을 돌려서 세포가 필요로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게 해줘야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는 포도당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공장 가동이 차질이 생기겠죠. 그러다 결국 공장을 멈추게 돼요. 그럼 생명의 에너지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바로 세포의 죽음으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죽는 세포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그 조직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 조직의 손상이 점점 더 광범위하게 되면은 그게 어떤 증상이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고 심한 경우엔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콜티졸이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이 계속해서 원활히 가동할 수 있도록 포도당이라는 재료를 수급하는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콜티졸의 분비 기전은요, 다른 호르몬의 분비 기전과 다르지 않아요. 여기 시상하부죠. 그리고 시상하부의 밑에 뇌하수체가 있어요.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콜티졸을 분비하라고 부신피질에 전달 좀 해줘. 이렇게 부신피질 방출 호르몬,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이걸 영어 약자로 CRH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시상하부에서 보낸 메시지를 받아서 알았어, 내가 부신피질한테 전달할게 하고 부신피질 방출 호르몬, 영어 약자로 ACTH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그럼 그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부신피질에까지 도달을 해서 이제 부신피질이 콜티졸, 글루코콜티코이드를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글루코콜티코이드, 부신피질에서 분비한 이 콜티졸이 혈관을 따라서 우리 몸 곳곳에 이동을 하면서 이 포도당을 보관하고 있는 곳간에 가서 문을 두들 똑똑똑, 지금 혈관에 포도당이 부족해서 세포가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곳간문 좀 열어줘. 곳간 좀 풀어줘. 이렇게 연락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당을 보관하고 있는 우리 몸의 대표적인 곳간들이 간, 근육, 지방세포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다가 이제 연락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락을 받고 이제 곳간 문이 열리면은 혈관 속으로 포도당들이 다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은 충분해진 그 포도당이 이제 세포 곳곳에 또 전달이 되어서 미토콘드리아 공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곳간 문을 닫아도 되는데요. 혈당이 충분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곳간 문이 저절로 닫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만이라는 신호가 보내져야 돼요. 어떻게요? 부신피질에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로 이제 그만. 곳간문 열라고 그만 말해도 돼. 이제 CRH, ACTH 그만 분비해줘. 그만 보내줘.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이거를 네거티브 피드백, 음성 대먹임 기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전을 통해서 필요로 할 때는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서 부신피질로 신호를 보내서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들고 또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은 다시 혈관을 통해서 그 위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제 그만해도 돼. 그렇게 또 신호를 보내서 이 분비를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부신피질한테 콜티졸 좀 분비하라 그래야 될 것 같아. 요렇게 신호를 보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작용을 하게끔 촉발하게 하는 요인들로 하루주기 리듬, 일주기 리듬이라고도 하죠. 일주기 리듬과 스트레스가 있어요. 하루주기 리듬은요, 이 시상하부에서 부신피질, 뇌하수체를 거쳐서 부신피질로 호르몬을 분비해줘 라고 신호를 보낼 때요, 그 신호의 강도가 24시간, 그 시간 주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바로 뒤에 슬라이드에서 어느 시간대에 이 부신피질에서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되고 어느 시간에 가장 적게 분비가 되는지 그 사이클을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하루주기 리듬은 어느 부분하고 또 관련이 있죠? 요즘에 있는 송과체 솔방울샘이랑 또 관련이 있죠. 네. 이렇게 각각의 내분비샘들이요, 별도의 호르몬들을 분비하지만 또 서로서로 그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서 조절해주는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생체의 자연스러운 사이클에 따라서 이 호르몬의 분비가 조절되는 것도 있지만 또 스트레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 스트레스도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콜티졸이 더 필요하네. 부신피질한테 좀 더 많이 분비하라고 해야겠다. 요렇게 촉발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콜티졸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거거든요. 네, 콜티졸 분비의 하루주기 리듬이에요. 이거는 제가 논문에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요. 지금 여기 맨 밑에 있는 거, 요게 이 콜티졸 호르몬이 하루 24시간 동안 그 혈액 속에 얼마만큼의 농도로 지금 나와 있는지를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우리가 잠자는 시간, 저녁 시간에는, 그러니까 낮이 지나면서 호르몬의 농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저녁 한 6시 정도 이후부터는요, 가장 낮은 수치로, 존재하게 돼요. 수치가 쭉 낮아진 상태로 밤 동안 유지가 되다가 이게 언제 올라가게 돼요? 바로 여기가 올라가는 구간이죠. 새벽 6시 정도가 될 무렵 그 전부터 한 새벽 4, 5시부터 콜티졸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오전 시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이제 정오가 될 무렵부터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요때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잠을 완전 이완된 상태에서 잠을 푹 잘 때는 세포들이 에너지 공장을 조금 느슨하게 돌려도 되는 상태죠.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돼요.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 시간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부터 이제 슬슬 공장을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포도당들이 이제 빨리빨리 수급이 돼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제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에너지가 원활하게 우리 몸 곳곳에 공급이 되게 하기 위해서 콜티졸이 이렇게 일어나기 직전부터 급격하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분비되는 이 콜티졸의 농도를 가지고 이 콜티졸이 이제 포도당들을 곳간에서 다 대량으로 방출을 시켜서 올라간 그 혈당의 농도를 가지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정오가 지나면서부터는 슬슬 다시 하루를 마감해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우리 몸의 사이클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 위에 있는 거는 블러드 프레셔, 혈압이랑 하트레이트, 심박동수의 변화도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보면 심박동수는요, 지금 살짝 엇박자로 나가고 있죠. 네. 콜티졸의 농도가 충분히 늘어난 다음에야, 콜티졸의 농도가 이제 충분히 늘어나서 얘네들이 우리 몸의 곳곳에 있는 곳간에서 포도당을 혈관으로 다 가지고 온 다음에야 이제 세포들이 그 다음 스텝으로 그 포도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우리 몸이 활발하게 가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박자 늦게 혈압이랑 심박동수가 올라가는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이런 사이클 때문에요,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이런 활동하는 시간보다 새벽 시간대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일주기 리듬이 이 부신 피질에서 콜티졸을 분비하도록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이었고, 그것과 함께 또 하나의 요인, 스트레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콜티졸 농도가 이제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하는 이 시간대에요, 무언가 스트레스라는 자극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아니라 콜티졸 농도가 피크인 상태에서 쭉 이어지는 상태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럼 콜티졸 농도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장기화, 만성화됐을 때 우리 몸에서 다양한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게 질병으로 발전하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 높아진 콜티졸 농도가 그런 상태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콜티졸의 작용을 보면은 콜티졸은 세포가 에너지를 극대화해서 에너지 사용을 극대화하도록 촉진하는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포도당 신합성, 그러니까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내는 걸 촉진하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간에서 포도당 신합성을 촉진한다는 거, 간에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것 중에 에너지를 쓰고 남은 포도당을 간에 보관할 때는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보관을 해요. 냉장고에 음식물 보관할 때 먹던 상태 그대로 보관을 안 하죠. 뭔가 이렇게 반찬통에 넣거나 아니면 랩으로 씌우거나 포장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야지 그 다음에 꺼내 먹을 때도 온전한 상태로, 맛있는 상태로 다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것도 비슷해요. 간에 보관할 때는요, 포도당 형태 그대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이걸 포장을 해서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보관을 해놔요. 그랬다가 이제 콜티졸이 간에 고감을 똑똑똑 두드리죠. 지금 세포에서 쓸 포도당이 부족해. 그거 글리코겐 좀 꺼내줘 하면은 글리코겐이 또 그대로 혈관으로 방출되는 게 아니라 포도당의 형태로 다시 합성이 되어서 혈관으로 나오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포도당 신합성이라는 용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간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 그랬죠. 근육에서, 지방에서 보관하고 있던 포도당들을 혈관으로 방출한다 그랬죠. 골격근 단백질 분해, 지방 분해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작용과 함께 콜티졸이 하는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요. 스트레스가 과도해졌을 때 동반되는 우리 몸의 작용 중에 하나가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염증의 형태로요. 그래서 염증이 과도해지면은 이게 상당히 불편한 상태가 되죠. 그리고 과도한 염증 자체는 우리 몸에 침입한 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전인데, 이게 균형이 깨져서 너무 과도해지면은 염증 반응 자체가 또 우리 몸을 파괴하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진 면역 반응을 다시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면역 반응을 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이 작용을 활용해서 우리가 약품으로도 쓰고 있죠. 스테로이드 제제가 바로 이 콜티졸, 글루코콜티코이드를 약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거나 아니면 특히 피부과 질환 있을 때 스테로이드 제제 많이 쓰잖아요. 피부에 바르는 걸로도 많이 쓰고, 먹는 약으로도 쓰는데, 그게 바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이 작용을 약품으로 응용을 한 거죠. 그런데 또 이게 적당하게 면역 반응을 억제해줘서 균형 잡힌 상태로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게 또 도가 지나쳐서 면역 반응을 너무 심하게 억제해버려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또 너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성화됐을 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도 바로 이런 콜티졸에 작용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콜티졸이 하는 작용이요, 우리 몸속에서 칼슘 수치가 떨어지게 만드는 작용을 해요. 창자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창자는 대장소장을 창자라고 하잖아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그 칼슘을 흡수하는 이 창자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었을 때 평소에는 거기에서 한 50-60%를 흡수했다면 이 콜티졸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은 한 20-30%밖에 흡수가 안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신장에서는 또 칼슘이 흡수는 안 되는데 나가는 건 더 많이 나가게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혈관의 혈액 속에 있는 칼슘의 농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칼슘을 보관하고 있던 곳간에서 칼슘을 혈관 속으로 다시
빼내주는 작용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본능적인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칼슘을 보관하는 곳간은 뼈예요. 그래서 뼈로부터 칼슘을 빼서 혈관에 주게 되면서 뼈가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골다공증이 생기고 골절이 잘 생기고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게 바로 이런 콜티졸의 작용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콜티졸이 뇌 기능도 변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이거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